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를 찾는 제3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18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 때 결정된 승촌보 상시 개방과 죽산보 해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수 이하포 사건이 73주기를 맞았습니다. 휴가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영향으로 유행성 각 결막염 감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환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부진하다는 건데요.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째인 지지부진한 사업의 6번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 수식어를 뗄 수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8년 전인 지난 2005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곳의 기업이 개발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루한 소송이 난무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등산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새 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공모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뿐 아니라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제3자 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세계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은 손봤습니다. 이번 공모는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고 총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등산 개발 계획 초기부터 유지해온 상가시설 허가 규모는 당초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가 면적이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 기업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줄 절충선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애매모호했던 총사업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용 승인과 토지 소유권 이전도 제한해 이른바 먹튀, 말 바꾸기에도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를 분명히 하여 논란을 없애고 또 투자자들의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기 위한 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초 지역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은 물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세조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아직도 약화되거나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와 같은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내내 일기가 이어지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밤새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휴가철이라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장 뜨거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평소보다 수분과 염분 섭취를 더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들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 효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는데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인 이 보가 홍수 방어와 가뭄 극복,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역대급 장맛비에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화두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지역을 보니 그나마 4대강 사업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흙을 긁어내고 보를 세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 덕분이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의 홍수위는 보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각각 0.16m, 0.1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세워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면 홍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승천보와 죽산보를 세우기 전보다 홍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홍수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당시 환경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제방의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가뭄 극복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제한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지난 3월, 정부와 보수 언론 모두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승천보와 죽산보가 세워지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보 건설로 추가 확보한 물로는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도 섬진강계 물이 마르면 영산강 물이라도 마셔야 하지만 3, 4급수에 그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물입니다. 결국 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수질 개선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10년, 영산강의 수질은 좋아졌을까요?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 수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환경분석학회가 4대강 보 수질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보 설치 이후 여러 수질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등 여러 수질 지표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30%와 80%가량 감소해 수질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 수질이 준설과 보 건설 덕분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총인 지표가 감소한 것은 광주시 생활하수를 영산강으로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한 덕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물을 가둬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물을 적게 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총인 처리 시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또한 하수처리 시설 강화와 같은 오염원 저감 대책 추진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보다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영산강 수질이 시민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는지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가 생기면 물그릇이 커져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영산강은 보가 건설된 이후 해마다 녹조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승천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이후 영산강 녹조 현상이 줄었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녹조도 완화가 됐고 수질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자연화 계획을 4대강 보호 처리 방안을 상시 개방하고 해체했던 그 결정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5차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 내용도 그때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잖아요. 감사원에 감사시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고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감사원이 다시 감사해서 그 결과도 또 바뀌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안건을 오늘 심의 의결합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지난 정부의 보호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보 존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가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광주의 유행성 각 결막염 감염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각 결막염 환자 발생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늘었습니다. 유행성 각 결막염은 여름철 대표 안과 질환이지만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가을까지 유행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여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수판 노근리로 불리는 이하포 사건인데요. 어제 73주기 추모제가 열렸지만 진상규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여수 이하포 사건. 온 가족이 피난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세 가족만 살아남아 힘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후 누나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 16살이던 소녀는 이제 89살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두 번 폭격을 또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저 쪼맹 떼목 줄 잡고 들어와서 사람 태워 나오는 길에 또 나와서 또 폭격했어요. 동생도 떠났고 남은 건 저 혼자 보입니다. 이하포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인근 두르교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를 낚던 어민들이 폭격을 당해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하포 두르교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미군 전투기로 추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야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제를 시 주체로 개최하고 올해는 이하포 앞바다에 묻혀있는 침몰선 추정 선박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침몰 선박을 조사해서 이하포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박 인양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 생존자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파업 중인 광주 시립 제1, 2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민관협치위원회는 어제 광주 시립 1, 2 요양병원 측의 노사와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광주 시립 1, 2 요양병원 노조 측이 임금 협상 문제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 전원 퇴원 조치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상에서 로봇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로봇 공무원을 임명했는데요. 아직은 사람과 비교해 한계가 뚜렷하지만 문서 배달과 청사 안내 등을 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청사 2층 문서실 앞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넣자 문을 닫은 로봇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서 받을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로봇 주무관이 서류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수령해 주세요. 문서 배송을 맡은 이 로봇은 구미시 1호 로봇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로봇 주무관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구미가 처음입니다. 기존 로봇과는 달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옮겨 다니며 일합니다. 청사 안내와 홍보 기능만 하던 다른 행정관청 로봇과 비교해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로봇 주무관은 청사 안내를 누비며 문서 배송 및 시정 홍보를 담당하며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로봇 분야가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은 국내 서빙 로봇 업체가 구미의 로봇 완제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날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전달을 함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갔을 때 또 이제 어떤 결제된 부담감? AI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이제는 행정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았던 1년이 지옥 같았다는 교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4년차 교사 김모 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재작년을 회상하면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 옷에 낙서를 하고 때리고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올라가는 등 문제 행동은 입학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욕설과 폭행은 선생님에게도 향했습니다. 팔을 세게 잡으면 제가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겁게 잡으면 또 놓으라고 하면서 저를 발로 차고 해서 다리랑 이런 데는 거의 항상 멍이 있었고 발도 많이 밟히고 1년 내내 이어진 이런 행동에 김 씨는 출근이 두려워졌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가정에도 알리고 교내에서 상담도 받긴 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적극적인 절차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점심밥을 먹다가도 아직 수업이 남았다는 생각에 막 울기도 했고 뒤돌아서 울기도 하고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진짜 숨 쉬듯이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충남 교사노조가 조사한 결과 김 씨 같은 교권 침해 사례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는 분리하고 민원은 교장 등 관리자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에 통제 불능의 행동을 할 경우에 즉시 교실 공간과 분리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이 학생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교실에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정당한 교육 지도조차 막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건에 대해 경찰 조사 전 중재기구를 운용하는 한편 변호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행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전남대학교 등 호남권 의대가 지역 출신 충원 비율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대 의대는 77.2%로
부산대와 동아대에 이어 지역 출신이 가장 많은 의대 최상위를 차지했고 조선대와 전북대, 원광대 의대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웠습니다. 한편 의대 지역 인재 확대는 의대 정원 충원과 함께 빠르면 2025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최대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와 수서를 오가는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식회사 SR은 다음 달 1일부터 여수 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 상하행선이 오전과 오후 각각 왕복 1회씩 하루 4회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달 중에 예약 시스템도 전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행으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아직도 약화되거나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어제와 같은 기온이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열대야도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휴가철이라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보다 수분과 염분 섭취를 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에서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34도, 진도와 완도의 낮 기온 33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구례의 한낮 기온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광주에서는 36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